누구나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고민도 누구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도 있죠. 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민을 털어놨다가 원치 않았던 충고나 조언에 힘만 빠졌던 적이 있진 않나요? 이곳은 해답을 찾지 않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결국 각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곳, 여기는 쓰고 떠드는 걸입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 저희가 써온 글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리며 쓰고 떠드는 걸 시작합니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일길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마음대로 그래도 너는 좋지 아니한가 강물에 넘친 눈물 속에 우리 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멋지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쓰고 떠드는 걸의 세인, 정혜, 현수입니다. 쓰고 떠드는 걸 1부 다정한 해우소에서는 쓰떡걸의 고민과 생각을 자유롭게 털어놓아 보고요. 2부 쓰떡걸의 미완성 원고에서는 저희가 직접 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거를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시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에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모바일 한국 라디오 어플에서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거나 성서공동체 F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 쓰고 떠드는 거를 검색해 주세요.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라디오 방송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53-585-126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아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쓰고 떠드는 걸 일부 다정한 해요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정한 해요소의 중요한 포인트.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쁜 감정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은 안 돼요. 이번 방송은 스토걸 첫 방송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세인 씨의 고민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쓰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간 내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만큼 저는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요새 쓰기에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쓰택이랄까? 명색이 쓰고 떠드는 걸인데 이래도 될지 모르겠네요. 쓰기를 사랑했던 그 초심을 되찾고 싶어요. 와. 아니 근데 세인 씨 그동안 너무 바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칠 때는 계속 읽고 썼어야 됐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읽고 쓰는 걸 안 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건 목적이 있는 글쓰기랑 읽기니까 그거랑 그냥 독서랑 취미로 하는 글쓰기는 좀 달랐는데 요새는 두 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취미인 읽고 쓰는 것도 하기 싫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보는 것만 해요. 최대한 노력이 안 들어가는 약간 뇌 빼고 볼 수 있는 릴스 같은 거? 아, 세인 씨 진짜 많이 지쳤나 보다. 맞아요. 저는 읽고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항상 시작할 땐 노력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시작하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조금의 노력도 하기 싫은가 봐요.
근데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아닐까요? 에너지를 다른 읽기와 쓰는데 써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이 스태기의 원인은 에너지 소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되게 의외예요. 저는 책 읽을 때 마음의 준비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수 씨가요? 그것도 의외인데? 저는 억지로 시작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꾸역꾸역 읽을 때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 세인 씨는 항상 얼마 전에 이것도 읽었고 저것도 읽었고 제가 보기에 약간 지루할 것 같은 그런 시리즈물도 되게 빠르게 재미있게 잘 읽고 그래서 저는 세인 씨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저는 약간 현수 씨가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럼 현수 씨는 쓸 때는 어때요? 저도 요즘 일기만 쓰고 있는데 일기는 너무너무 쓰고 싶고 안 쓰면 힘들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 무슨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러면 그건 너무 차원이 다른 글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책을 읽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책 읽기가 오히려 도피처인 느낌? 근데 반대로 저는 일기를 쓰는 게 힘들어요. 그냥 글쓰기보다 일기를 쓸 때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가끔 어떤 감정을 마주할 때가 힘들 때가 있고 혹시 내가 비겁했던 순간이나 후회되는 순간을 이렇게 정통으로 맞닥뜨리는 느낌이라 에너지나 감정이 많이 소요돼요. 반면에 일기가 아닌 글을 쓸 때는 단어나 표현 선택에 집중해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반대로 일기는 사실 나만 볼 거니까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기는 감정을 토해내는 느낌이라 너무 힘든 날에는 일기장에 그냥 쓰고 싶지 않은 날 이렇게 써요. 쓰고 싶지 않은 날. 그러면 읽고 쓰는 거 정혜 씨는 약간 재능파고 우리 둘은 노력파였네요. 그치만 저는 영상물에 재능이 없어요. 영상물 볼 때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해서 그냥 좋아하는 영화만 돌려보고 새로운 영화 보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그건 신기하다. 그럼 우리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데 글쓰기에 대한 초심을 생각하면 우리 처음 만났던 독립출판 프로젝트 생각나요.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3달 동안 글쓰고 책 하나 발간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냈던 책 기쁜 우리 기쁜 글에 실린 작가 소개글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에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는 척 하다가 진짜 글 쓰는 것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는 걸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지적 허영심이랄까? 글 잘 쓰면 멋있으니까 좋아하는 척 해보자. 그렇게 척을 했는데 진짜 좋아져 버린 거죠. 둘은 어때요? 저도 완전 그래요. 그게 약간 제 추구미인 거죠. 책 많이 읽고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전 어릴 때 엄마가 항상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셨어요. 한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엄마랑 놀 때도 서점이나 도서관을 많이 가고 그런 영향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현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가족들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빠랑 도서관 가서 같이 책 빌리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계기가 어릴 때 디즈니 전집을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동화 작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글이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 배설의 느낌인 거죠. 그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정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는데 20대가 돼서는 그게 좀 괜찮아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준의 좀 덜 불쾌한 글이 됐다고 생각해서 참여한 거였어요. 진짜요? 근데 상상이 안 된다. 왜냐면 정혜 씨가 그때 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글들은 다 너무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항상 정혜 씨 글을 읽으면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완전 노란색 햇살 같은 느낌.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암흑기 비슷한 거였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프로젝트 같이 했었는데 글쓰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친한 사람도 없고 나 빼고 다 잘 쓰는 것 같고 저는 그때 약간 우울감도 심하고 폭식증도 있던 시절이어서 글도 되게 우울한 면이 많이 담긴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글을 보면서 아, 나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너무 다른 사람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또 지금만큼 친밀함을 많이 못 느꼈으니까 아, 그냥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고 부럽다. 나에 비해 글을 좀 쉽게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그때 썼던 글에 약간 그런 게 묻어나 있나요? 근데 저는 항상 우울한 글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현수 씨 글 처음 읽고 충격이었는데 약간 어쨌든 아마추어들끼리 모인 거였는데 현수 씨 글은 처음부터 아마추어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저 사람은 뭐지?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지? 이러면서 신기했어요. 아, 진짜요? 그때는 근데 스스로 쓴 글에 약간 뽕이 차 있잖아요. 맞아. 글 쓴 직후에는 막 뿌듯하고 내 자식 같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몇 년 지나가지고 보니까 약간 흑역사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현수 씨 소설 처음에 듣고 너무 기죽어가지고 집 가는 길에 아, 나는 소설을 못 쓰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거기 진짜 멋있는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 말고도 진짜 평소에 그냥 자기만의 소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계셨고 아니면 이미 출판을 해보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멘토분들도 멋졌던 게 이제 두 분 다 아기를 키우셔서 글 쓸 시간이 없었는데도 짬날 때 쓴 글들을 모아서 책 내시고 북토크도 여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를 키친 테이블 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의를 찾아보니까 전문 작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부엌 식탁에서 앉아 쓴 글이라고 하네요. 아, 맞아요. 기억난다. 키친 테이블 라이팅. 전 진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과 중에 시간을 쪼개서 글을 써서 어떤 결과물을 낸다는 게 되게 멋있게 느껴졌단 말이죠. 맞아요. 사실 제가 평소에 쓰던 일기는 정희 언니처럼 감정을 배설하는 용도가 컸었고 평소에 혼자 쓰고 혼자 읽고 혼자 감탄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여러 명 앞에서 자기 글을 읽어야 되고 우리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즉흥으로 몇 분 안에 글 써서 발표하고 맞아. 그런 것도 저한테는 너무 큰 챌린지였는데 그런 거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약간 우리보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제일 젊고 열정이 살아있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나보다도 그분들이 훨씬 살아있는 것 같고 눈빛이 빛나시고 또 이제 본업도 바쁘신데 어떻게 하면 글을 자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시는 거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또 내가 지금 당장 20대에 좋은 작품을 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본업이 있고 나이가 있어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도 얻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미래에 본업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키친 테이블 라이팅을 하고 싶어요. 거창한 글을 쓰지 않더라도 시간을 조금 내서 꾸준히 읽고 쓰고 싶다는 생각? 근데 그러려면 확실히 약간의 노력과 잘 갖춰진 환경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무조건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글을 쓰니까 좋은 스트레스, 내가 나한테 주고 싶은 적당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걸스가 또 생긴 거겠죠? 그쵸? 저희 원래는 쓰고 떠드는 걸이 아니라 출판걸스였거든요. 우리 그 책에 들어갈 글에 데드라인이 있었던 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성장의 경험이 됐어요. 완전 생생하게 기억나요. 원서 마감날 저는 PC방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원래 혼자 글을 쓰면 오늘까지 다 써야지 하고 말잖아요. 나중에 글을 수정하기도 하고. 근데 그 프로젝트에는 마감 시간이 있고 이 파일을 보내면 더 이상 글을 수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진짜 완성된 느낌? 글의 완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마감 시간이 정해준다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맞아. 그때 진짜 약간 울 뻔했어요. 저도요. 전 찔끔 눈물 났어요. 드디어 세상에 뭐가 나오긴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런 눈물 아니었는데? 아니 그럼 뭐였는데? 전 약간 그동안에 그 고생한 거? 저는 그때 제가 쓴 관찰일기 읽을 때 현타가 제대로 왔거든요. 진짜요? 왜요? 너무 좋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 벤치에 앉아서 진짜 관찰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모임 가서 다른 분들의 글을 들어보니까 다들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 제 글이 너무 투박한 거죠. 막 개미가 나를 물었다 이런 거 적고. 그게 매력 포인트예요. 너무 귀여웠다고요. 저 그때 개미에 대한 관찰 일기에서 내가 개미를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썼는데 그 징그럽다라는 표현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었어요. 그 피드백이랑 그 당시에 글쓰기에 대해 하고 있었던 고민이랑 너무 비슷해서 직설적이고 투박하게 쓰지 않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고민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자기만의 글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응? 말도 안 돼. 저는 글이 가지고 있는 지문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저만의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쓴 글을 봤을 때 친구들조차도 이거는 정혜가 쓴 거네?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너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정연이랑 반대로 제 글이 너무 겉멋이 많이 들고 그냥 솔직하게 떠오르는 거를 바로 쓰지 못하고 돌려 약간 표현을 버무리는 느낌? 문장 하나하나를 잘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과한 거예요. 담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혜 언니 글 보면서 나도 언니처럼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마감할 때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호텔방을 혼자 빌려가지고 거기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조용한 호텔에서 새벽에 혼자 글 쓰는데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되게 낭만적이다. 호텔에서 혼자 글쓰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독서실에서 작업하고 제출했는데 그동안 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끝이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드는 제출할 수 있는 글이 완성된 거니까 그때 감격스러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글은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특징에 맞게 현수 씨는 현수의 글을 쓰고 정혜 씨는 정혜의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각자의 스타일이자 강점인 거죠. 그래서 정혜 씨 글은 정혜 씨만의 분위기가 풍겨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현수 씨 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정혜 언니 글의 매력이 되게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명료한데 그게 되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 진짜 인정.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글도 그렇지만 언니라는 사람 자체도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 제 인생에서는 뭔가 딱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달까요? 평소에 거절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언니는 항상 명료한데도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런 느낌이 그래서도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인정해요. 진짜 현수 씨도 근데 원래 평소에 생각이 깊잖아요. 그게 그래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 묘하게 다크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분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표현이 남다르셔. 정말요? 그거는 있는 단어 없는 단어 다 쥐어 짠 거예요 그냥. 세인 씨는 글 쓸 때 어땠어요? 저는 글을 쓸 때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평소에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던가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보거나 하는데 그런 게 글에 좀 녹아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오히려 나에 대해 솔직히 드러내는 글을 쓰는 거는 좀 어려워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내 생각은 잘 쓸 수 있겠는데 약간 솔직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글은 어렵더라고요. 아, 저랑 좀 적당히 섞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세인 씨 글 읽으면서 와, 나는 진짜 어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런 게 따뜻한 세상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하게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나 진짜 우울했어. 나 진짜 우울했고 누구 엄청 좋아했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제 감정에만 빠져들고 그 감정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시간에 아, 얘는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인 씨처럼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세상 아직 살만합니다. 이런 약간 허울뿐인 얘기 같지만 그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억지스럽지 않게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머나 감동이다. 저는 두 사람 소설 처음 들은 날 집 가는 길에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뭐예요? 작아지지 말자. 저는 세인 씨의 글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희망을 읽었고요. 눈물도 났고. 맞아. 현수 씨 소설과 글은 지금도 현수 씨 글을 읽을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뭔가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맞아. 진짜요? 뭔가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글이에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얘는 어떤 절절한 사랑을 한 거지? 이런 느낌? 그러고 보니까 그때 우리 작가 소개 글이 각자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아, 정혜 씨 거 제가 읽어볼까요? 응. 건전한 가치를 추구하며 맑게 살고 싶은 사람. 행복에 대한 기준이 낮아 툭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 천천히 나의 속도로 걸어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동물과 환경을 사랑하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으며 기록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펭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라며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펭귄 그림책을 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펭귄 그림책.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정희 씨는 그동안 변한 게 없네요. 진짜 너무 귀엽다. 부끄러운데요. 세인 씨는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데 글쓰기를 좋아하는 척 하다가 진짜 글 쓰는 것에 빠져버린 낭랑 23.5세. 이야기가 있는 모든 건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책과 영화를 사랑합니다. 갈 길이 9만리지만 언젠가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다. 대박이다. 그럼 제가 현수 씨 걸 읽어봐야겠죠. 부끄럽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요즘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글을 쓰니까 사랑하고 싶어지는 글이 된 거였어요. 아유,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 약간 다시 글 쓰고 싶어졌어요. 저도 약간 초심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신기하다. 막 글 쓰고 싶어지는데요. 처음 책 쓰고 세상에 내놓았을 때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읽어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름 괜찮잖아 이러면서. 역시 글도 영감이 떠올랐을 때나 쓰고 싶을 때 냅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때 우리 프로젝트 할 때도 저는 어느 날 샤워하는데 뭔가 영감이 팍 떠올라서 며칠 만에 후루룩 다 써서 냈거든요. 오, 맞아요. 그때 쓰는 기간이 며칠 있었잖아요. 어떤 날은 진짜 붙잡고 아무리 있어봐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와라락 써질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유명한 작가들 인터뷰 보면 우리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어떤 날은 정말 하나도 안 써지는데 어떤 날은 그냥 한화가 통째로 써진 날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막 정석영 작가님 인터뷰 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진짜 꼴값이긴 한데 맞아 그 마음 알지? 이러면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하루키에 진짜 광기를 맛본 거죠. 매일 10km를 달리고 매일 딱 정해진 분량만큼만 쓰고 너무 좋은 이야기가 떠올라도 하루치 분량을 넘치면은 더 안 쓴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말이 안 돼요, 말이. 그 진짜 광기야 정말. 진짜 이런 작가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여 우리는 이미 작가다. 맞아요. 우리 이미 작가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고 싶어요. 글쓰기 관련해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꿈. 아, 저 완전 있어요. 버킷리스트에 써놨는데 음침하고 영민한 소설책 내기. 음침한. 제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약간 우울하면서도 차갑고 분석적이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를 되게 명징하게 직조해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내밀한 감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분석하고 딱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길게 쓸 자신은 없어가지고 짧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책 한 권을 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읽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죠. 어떻게? 가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아, 옛날에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끝나면 잘 안 쓰게 되니까 오히려 약간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아, 빨리 써야 되는데 뭐 하나 글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나중에라도 그런 책을 한 권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다. 강렬한 감정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싶은 얘기는 그냥 앉아서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감정을 진짜 강렬하게 느껴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기 전에 한 권은 낼 건데 그런 생각으로. 세인 씨는 꿈 있어요? 저는 언젠가 에세이, 약간 내 인생에 대해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내 생각이나 마음을 담은 에세이를 써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날 맞아. 드러내는 글을 낸다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쓰면서 몇 번을 내려놓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은 솔직한 게 제일 어려워서 그거를 뚫고 진짜 솔직한 저를 담은 에세이를 써서 내면 뭔가 되게 후련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하겠는데요? 근데 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쓰겠지 이렇게 되게 먼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혜 언니가 올해 안에 책을 쓰겠다고 거기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의 계획을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거 있죠. 서점 가면은 땡땡땡 작가의 첫 소설, 첫 책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타이틀이 엄청 탐났거든요. 뭔가 첫 책은 진짜 멋지고 근사하고 좋은 책을 써야 될 것만 같아서.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내년에 30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평생 나는 준비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마음의 준비도 멋진 글을 쓸 준비도. 그러다 우리 프로젝트 할 때 PC방에서 마감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냥 내가 출판해버리면 내 책인 거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 뭔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가고 있구나 확신이 들어서 지금의 나를 한번 확립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단을 찾다가 제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시선을 담은 책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제주도로 글쓰기 여행 다녀왔는데 그때 시선에 대한 글을 쓰려고 비바람 부는 정자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냥 내 시선 닿는 곳이 다 글감인 기분. 수영하다 만난 물고기도 글감, 불어오는 바람도 글감, 산책하다 만난 강아지도 글감. 간만에 너무 행복하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출판걸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죠? 제가 시선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잖아요. 저는 이 시선들에서 제 소개를 제가 충분히 스스로 했다고 생각해서 작가 소개를 제가 안 쓰고 친구들의 시선으로 쓰고 싶어요. 어머. 혹시 제 책에 한 문장씩 저의 소개글을 부탁해도 될까요? 영광이죠. 너무 좋은데요? 근데 많이 두렵기도 해요. 아무 서점도 내 책을 안 받아줘서 진짜 한 50권 만들었는데
하나도 못 팔고 집에 쌓여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되거든요. 그치만 50권이 집에 쌓여있어도 날 가득 담은 책이어서 그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멋지다. 너무 기대돼요. 시선이라는 기획도 너무 좋고 정혜의 관찰 일기는 잘 돼가고 있어요? 책에 그림과 글을 같이 넣어서 시선을 표현하려 기획 중인데 생각보다 글보다 그림이 더 고민이에요. 그치만 또 해내겠죠.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럼요. 그림도 너무 기대된다. 진짜. 그럼 곧 나오게 될 정혜 씨의 첫 책을 응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1부 마무리 해볼까요? Begin Again의 OST,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쓰고 떠드는 거래 두 번째 코너. 언젠가 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진 세 여자들의 글을 들어보는 시간. 스터걸의 미완성 원고 시작합니다. 쓰떡걸의 미완성 원고는 쓰고 떠드는 거래 진행자들이 직접 쓴 글을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1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난 출판 프로젝트 때 썼던 각자의 글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전 작전명 지구로 돌아가다 라는 단편 소설을 썼었는데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이 소수자들을 위한 이주행성 지구 다시 1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로 돌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학생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이제 사회는 다름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장애인분들은 시설 밖으로 나가면 차별받고 혐오받는 현실을 체감했었거든요.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중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읽어볼게요. 제목 작전명 지구로 돌아가다. 얼마쯤 지났을까? 지구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지우오에 울려 퍼졌고 우린 조용히 감았던 눈을 떴다. 그리고 천천히 지구에 발을 내디뎠다. 지우오에서 내리고 나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구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에는 다름이라는 가치가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떠난 순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건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지구 다시 1이라는 선택권을 포기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다들 행운을 빕니다. 짧은 말을 던진 그는 우리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떠나갔다. 그들이 다 가고도 우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낼 그 눈빛이, 그 말들이 결국 우리를 죽일 거라는 걸. 아저씨, 나 못 가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봉덕 아저씨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난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방문을 열고 바닥에 버려진 휠체어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내 앞에 지우오가 서 있었다. 지우오 앞엔 봉덕 아저씨와 희선 언니를 제외한 지구-1 사람들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지우오에 올라탔다. 나도 조종석에 올라타 지구-1 행 버튼에 손을 올렸다. 봉덕 아저씨와 희선 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난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다. 내가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다름이라는 가치가 실종된 또 다른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이 글 처음 읽었을 때 눈물 났었는데 다시 들어도 먹먹해요. 세인 씨의 글에는 늘 세인 씨만의 따뜻함이 녹아 있어서 여운이 남아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봐도 너무 수작이에요. 가슴이 벅차네요. 이때 이후로 세인 씨가 쓰는 소설은 못 본 것 같은데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써줘요. 이렇게 네. 좋은데. 그 다음 저네요. 저는 프로젝트 때 썼던 제이의 제이라는 소설의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제이와 이별한 뒤에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되게 부끄러운데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상실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 시절 나의 과업이라 하면 온종일 그 아이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었다. 제이는 내게 일종의 종교였다. 그런 제이가 나의 신앙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믿었던 그때의 오만이 그리웠다. 그렇게 성실히 허우적대던 어느 날 멍한 울림이 찾아들었다. 어쩌면 이 괴로움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을까? 제이가 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제이를 불행할 만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어떤 것도 기대되지 않던 메마른 무망감보다 지금의 오롯한 절망감이 좋았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니. 내 슬픔에서도 빛이 나는 것 같았다. 내 세상의 제의를 침투시키고 다시 박탈한 시간.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새 다른 모양의 사랑에도 충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를 스치고 간 제이의 빛에 감사함을 느끼며 나는 여전히 제이가 밉다. 아, 현수 씨 목소리로 다시 들으니까 처음 제이의 제이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신선한 충격이었달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있는데 메마른 무만감보다 지금의 오롯한 절망감이 좋았다. 아, 다시 들어도 너무너무너무 좋네요. 제이의 제이는 오랫동안 현수 씨 글 중에서 제 최애일 것 같아요. 불행할 만큼 사랑하고 있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미운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고 싶어지네요. 진짜.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접니다. 저는 아까 언급했었던 관찰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호박죽이랑 개미에 대한 관찰일기를 읽어보려 해요. 쓰면서 가장 투박하다고 생각한 글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애정어린 칭찬을 받았던 글이어서 용기 내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단호박죽. 호박이 왜 노란색일까에 대해서 먼저 관찰해본다. 노란색의 맛은 대체로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호박, 카레. 다 크리미하고 달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단호박은 그 중에서도 더 노랗게 느껴진다. 밖을 둘러싸고 있는 진 그린색이 노랑과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호박죽엔 새알심이나 팥이 들어간다. 새알심이 꼭 목욕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다.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온몸이 풀어지면서 힘이 빠지듯이 새알심도 힘을 빼고 있다. 그렇다면 팥은 무엇일까? 팥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오리 같다. 목욕탕에 오리가 무슨 말인가? 나는 사실 단호박죽과 팥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팥은 나에게 목욕탕에 있는 오리와 같다. 개미가 나를 물었다. 여기에서 관찰이 시작되었다. 개미는 항상 바쁘다. 무언가를 들고 있거나 어딘가를 가고 있다. 사실 이건 인간의 관점에서 바빠 보이는 것일 테다. 청구 노래 중에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지라는 가사가 나온다. 그러나 내가 가방을 메고 걷고 있는데 항상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닌 것처럼 개미도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인간은 물면 따끔해하니까 어쩌면 개미들끼리 인간 물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걸지도.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그 게임의 대상이 된 인간이었을지도. 개미가 벤치 위를 걷고 있다.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다. 개미에게 만보기를 채워보고 싶다.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정의스러운 글인데 왜 언니 글에 지문이 없다고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찰일기도 어떻게 보면 시선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하니까 곧 나올 정혜 언니의 책이 더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시선이 담겼을지. 진짜 목욕탕 물 위를 동동 떠다니는 오리 같은 팥. 인간 물기 게임을 하고 있는 개미들이라니. 아, 진짜 정혜 씨 시선이 너무 모해하고 귀여워요. 정혜 씨가 보는 다른 세상들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현수 씨가 말한 것처럼 책이 더더 기대돼요. 얼른 세상에 나와줘. 화이팅! 화이팅! 노래 들으면서 2부 미완성 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해가 뜨고 다시 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꽃다문 잎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러는 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교권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자본이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뻗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간대도 멈춰서 남겨진 날 보면 어떤 맘이 들까.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 걸 잘도 버티는 너.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 걸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닮아야 할 거야.
누가 그러던데 인간은 결국 누군가 나를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 법이라고. 내가 쓰고 싶은 글도 결국 나를 위로하는 글이었을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도 내게는 이렇게 읽힌다. 제 행성에서 이런 얼룩을 발견됐는데요. 같이 봐주세요. 꽤 재밌게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의 별에도 비슷한 게 있진 않나요? 김혜원 작가의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란 책의 한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도 날 위로할 수 없을 때 나의 말을 뱉고 써보세요. 슬플 땐 슬프다고, 기쁠 땐 기쁘다고, 화날 땐 화가 난다고 이런저런 얼룩을 쓰다 보면 꽤 재밌고 남들에게 보여주고픈 나만의 별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쓰고 떠드는 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쓰고 떠드는 거를 찾아주시고요. 영상마다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다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웬디의 걸스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떠드는 거래 세인, 정혜, 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의 작은 꿈은 두려움 없이 의심도 없이 그저 밤길을 걷는 것. 따사로운 새벽 달빛 다정한 어둠 손잡고 걷자. 씩씩하게도 봄나게 기회를 원해 공평하게 생각을 원해 자유롭게 너의 꿈보다 빛나. 넌 하나의 우주 빛나는 별, 저 별보다 환하게 빛난 별. 넌 엄마의 꿈처럼 찬란하게 빛날 거야. 첫사랑, 이별, 질투, 미련, 실패와 절망,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빛나게 할 거야. 넌 하나의 우주 빛나는 별, 저 별보다 환하게 빛난 별. 넌 엄마의 꿈처럼 찬란하게 빛날 거야. Don't know yet, you don't know yet. Don't know yet, you don't know yet. 어쩌면 너는 실패할지도 몰라. Don't know why, you don't know why. Don't know why, but try and try. 끝내 세상은 널 못 이길 테니까. 눈부시게